로마는 곧 제국의 전성기를 할 수 있는 오현제 시대를 지나 약 50년간 18명의 황제가 쿠데타와 암살을 반복하며 잇따라 나타나고 사라져가는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기를 맞게 됩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외적으로는 게르만족과 페르시아가 침입해왔죠. 그야말로 내후외환으로 로마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우렐리아누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잇따라 황제로 등극하며 이런 혼란을 일단은 진정시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방대한 제국을 넷으로 나누는 이른바 사두정치 체제로서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이로써 오현제 시대까지 팽창과 집중화를 계속했던 로마는 이제 분산과 분열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승리자의 운명을 타고난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해 새로운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정말 대단한 칼럼이죠. 이 원기둥이야말로 이스탄불 그리고 그 이전에 컨스탄티노플 때부터 이 도시와 역사를 함께했던 그런 기둥입니다. 이 도시는 330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도시를 만들 때 황제는 로마에 있는 아폴로 신전으로부터 무려 57m에 달하는 칼럼을 가져다가 이 계획 도시의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타고 무너져서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1700년을 버틴 그런 기둥입니다. 대단하죠? 이 도시 자체인 겁니다. 기둥 맨 위에 아폴로신 대신에 본인의 신상을 세워 이곳이 수도가 됐음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최전성기를 지나 사두정치하에 있던 4명의 황제 중 한 명인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는 312년 2개로 나뉘어져 있던 서로마 제국을 통합하고 곧이어 동로마 지역을 공격해 324년에는 로마 전역을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로마의 단독 황제가 된 그는 이후 13년 동안 운명의 정복자로 불리며 제국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중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은 기독교의 공인과 천도죠. 고대부터 외래의 신을 받아들여온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다신교의 전통과 신전이 얽혀있는 도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오래된 도시를 버리고 기독교도를 위한 제국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려 했던 겁니다. 거기에 동방의 풍요로움을 개발할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천도의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저는 고대 도시를 찾아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미래의 어느 한 시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선의 한 공간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좀 이상해요. 이곳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지하 물 저장 탱크입니다. 로마인들의 문명에 있어서 정말로 물이란 건 중요했죠. 그들은 목욕을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을 썼던 사람들이니까요. 이곳 콘스탄티노플은 로마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 저장고를 자그마치 7개나,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7개입니다. 그러면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매일 일상 속에서 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겁니다. 로마는 기원전 312년에 아피아 수도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찌감치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수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도시 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기를 상당한 높이까지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제가 지금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그리고 비잔틴 제국에 이르기까지 200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유럽 위에 군림했던 그 제국의 문명의 핵심적인 곳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멋진데요. 이 아름다운 물 저장고는 그 옛날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이전한 후 실시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히포드롬을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이후 이곳은 제국의 스포츠와 사교 생활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야, 이거 이스탄불 정말 역사지구 한가운데 있는 이 광장의 아침이 정말로 상쾌하네요. 벌써 이미 관광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와볼 만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시작해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을 거쳐서 오늘날 터키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1700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역사 동안 역사와 문명의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이곳이고, 이 광장이야말로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이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였겠죠? 이 광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오벨리스크, 파라오의 신성한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아마 로마의 황제는 본인이 새로운 파라오가 되고자 꿈꿨을 겁니다. 원래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스 3세가 카르나크 신전에 세운 오벨리스크였습니다. 그것을 390년에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현재의 위치로 가져온 겁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특징은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황제가 이 밑에 기단에 자신의 업적을 상징하는 어떤 부조를 사면에 새겨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컬어 이 오벨리스크를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어쨌든 유니크해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대제로 불렸던 그는 뛰어난 정치적 군사적 수완으로 제국의 평안과 기독교 사상 통일에 공헌했던 인물이죠. 광장에 있는 이 청동 기둥은 원래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그리스인의 전승 기념비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제일 유명한 성소이면서 신탁을 받는 곳인 델포이 신탁이 서 있던 뱀 기둥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곳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수도로 정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 그 이후에 비잔틴 제국이 로마적인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적인 제국으로 변화할 거라는 것을 마치 암시했던 거 아닐까요? 원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는 제국을 둘로 나눠서 제국의 성격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더 풍요롭고 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이 동로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가 두 개로 쪼개지고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면서 결국은 동로마가 법통을 잇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너무 멀고 이곳은 결국은 그리스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7세기, 8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 로마와는 성격이 다른 그리스적인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법적인 정통성과 모든 스타일은 로마적으로 이어왔지만, 그러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종은 갈수록 실합화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어쩌면 이 제국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한 성격의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 제국입니다. 이곳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아폴론의 신탁을 들으려 했던 것일까요? 제국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천도로 동방의 속주들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졌지만 반대로 로마를 비롯한 서방의 속주들은 점차 쇠퇴해 가게 됩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채 20년이 못 되어 로마는 동서로 분열되고 말았고 476년에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에 가져온 두 가지 변화, 기독교의 공인과 콘스탄티노플로의 천도는 오랫동안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쇠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